아니, 차가 저 조그만 티코예요? 예비 안사돈의 말이 터져 나오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렸고 제 손끝은 덜덜 떨리며 찻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더 잔인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집 딸은 안 됩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평생 딸 하나 지켜내려고 허리 휘며 살아왔는데 고작 차한 대로 우리를 짓밟는 그들의 말에 숨조차 막혔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비 안사돈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지옥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세상은 온통 눈부신 햇살과 라일락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시장 좌판에 나물 보따리를 펼치면서도 콧노래가 흥얼흥얼 절로 나왔으니까요. 거친 손으로 시든 잎을 떼어내고 분무기로 물을 칙칙 뿌려주니 파릇파릇한 것들이 꼭 제 마음처럼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엄마, 그렇게 좋아?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네. 딸 지혜가 저를 보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 끝에는 장난기가 가득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쁜 얼굴을 마주하니 주책 없는 제 가슴이 또 한 번 뭉클해져 왔습니다. 그럼 좋지. 세상 천지에 어떤 애미가 안 좋겠냐.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새끼가 드디어 좋은 짝 만나 시집을 가는데. 아이고, 우리 지혜. 엊그제 기저귀 갈아준 것 같은데 벌써 다 커서 남의 집 식구가 된다니 세월이 이리 빠른 걸 어쩌면 좋으냐? 제가 괜스레 눈가를 훔치자 지혜가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나 다가와 제 등을 살살 쓸어주었습니다. 엄마는 꼭 내가 어디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처럼 말한다. 바로 옆 동네인데 뭘 그래. 엄마 보고 싶으면 매일 올 거야. 저녁마다 엄마 가게 문 닫는 거 보고 집에 갈 테니까 외로울까봐 걱정일랑은 붙들어 매셔. 안다, 알아. 우리 딸이 얼마나 속 깊고 정 많은 효녀인 걸 내가 모를까봐. 그래도 이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고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걸. 내 아빠만 살아있었어도 얼마나 좋아했을꼬. 저 세상에서 보고 있다면 아마 좋아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있겠지. 괜한 말을 꺼냈나 싶었습니다. 20회 전 빗길에 리어카를 끌고 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나침반은 오직 지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지혜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억척같이 시장 바닥에 목을 맸습니다. 남들이 굳은 일이라며 손살에 치는 일도 돈이 된다면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습니다. 문득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자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마디마디가 튀어나오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흙대가 박혀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나름 곱다는 소리도 들었던 손인데 어느새 자갈밭처럼 거칠고 투박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이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못생긴 손으로 내 딸 지혜의 앞날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주었다고 저는 굳게 믿었으니까요. 엄마 손 너무 상했잖아. 이제 이 고생 그만해야지. 내가 얼른 자리 잡아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약속해. 제 손을 가만히 감싸주는 딸의 따뜻한 온기에 그만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자꾸만 비집고 나오려는 눈물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이 철없는 가시나야, 시집가는 날까지 애미 눈물 뽑을 일이냐? 됐어. 엄마는 내가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제 앞가림 잘하는 어른으로 커준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다. 더는 바랄 것도 없어. 그저 준서군이랑 두 손 꼭 잡고 서로 아껴주고 위하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그거면 애미는 더 바랄 게 없다. 준서, 제 예비 사위가 될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훤칠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아이를 마음에 품게 된 것은 그런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 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진실한 마음씨가 저는 참으로 믿었고 좋았습니다. 처음 지혜의 손을 잡고 허름한 제 시장 가게에 찾아와 인사를 하던 날,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던 그 아이. 어머님, 지혜씨 이렇게 곱고 바르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진심 어린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위라면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내 딸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겠다. 그리 믿었습니다. 자, 엄마. 이거 이따 상견례 갈 때 잊지 말고 꼭 가져가. 그냥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고른 마음이니까. 지혜가 제 앞으로 곱게 포장된 작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저희 모녀가 며칠 동안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며 신중하게 고른 예비 사돈 부부를 위한 커플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은은한 쪽빛 색감과 캐시미어의 부드러운 감촉이 참으로 고운 물건이었습니다. 부디 그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우리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잘 챙겨서 가져갈게.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엄마 얼른 집에 가서 준비해야겠다. 저는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끼고 아껴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몇 해 전 큰맘 먹고 장만한 연보랏빛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시장통의 억척스러운 오반장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의 중대사를 앞두고 설렘과 긴장으로 상기된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빌라 주차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해 온 낡은 경차, 제 첫 번째 보물인 티코 한 대가 얌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회가 넘는 긴 세월 동안 이 작은 차는 묵묵히 제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갓난쟁이 지혜가 열이 펄펄 끓어 자지러지던 한밤중에는 구급차보다 더 빨리 병원 응급실로 내달렸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엉엉 우는 딸을 태우고는 뻥 뚫린 해안도로를 신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고물차라며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저에게 이 차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고단했던 청춘과 딸과의 애틋한 추억이 겹겹이 쌓여있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키를 돌려 시동을 꺼니 털털털털 하는 정겨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를 들으니 긴장으로 잔뜩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이 차가 오늘 엄마를 태우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간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그 꽃길의 시작을 이 엄마가 함께하러 간다. 저는 속으로 되뇌며 약속 장소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때마침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오늘따라 유난히 찬란하게만 보였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달려온 제 고단한 삶에 신이 드디어 눈부신 보상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그리고 가장 처절한 착각이었습니다. 한정식집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야 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들 사이에 섬처럼 초라하게 서 있는 제 낡은 티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저를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예비 사돈 최 여사의 그 첫 표정을 저는 애써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차를 돌려 그곳을 떠났더라면, 아니, 애초에 이런 만남을 꿈꾸지 않았더라면, 제 심장과도 같은 금쪽 같은 내 딸 지혜가 그토록 잔인하고 야만적인 말들로 후벼 파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 차가 저 조그만 티코예요? 예비 안사돈, 아니 최미경이라는 그 여자의 입에서 독사 혓바닥 같은 말이 날아와 박힌 순간 시간이 멎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이 쿵,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찻잔을 든 내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내 옆에 앉은 딸 지혜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누가 물감을 짜버린 듯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여사는 만족스럽다는 듯 입꼬리를 비죽이 올리며 훨씬 더 잔인하고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은 안 됩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어디 볼품없는 저런 차나 타는 집안이랑 사돈을 맺겠어요? 듣자 하니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면서요? 어머 세상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네. 이 결혼 오늘부로 없던 일로 하죠. 그 순간 내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딸아이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는데 고작 저 낡아빠진 쇠붙이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토록 허무하게 부정당하는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 씨한테 지금 무슨 신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준서군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지만 최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뱀 같은 눈으로 아들을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조용히 못해?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야. 저런 근본도 없는 집안이랑 엮여서 내 앞길 망칠 셈이니? 내 아비 얼굴에 똥칠할 일 있어? 최 여사의 남편 그러니까 박상철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퍼붓는 모욕의 말들을 그저 방관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구경꾼처럼 나와 내 딸을 흥미로운 볼거리라도 되는 양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비겁하고 오만한 눈빛, 나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혜는 끝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내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차라리 저 모든 모욕의 화살이 나에게만 향했더라면 내 딸이, 내 금쪽 같은 딸이 저런 수모를 겪는 것을 보느니 내 심장이 뽑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기 사부인, 아니 최 여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혜, 정말 착하고 바른 아이입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제 딸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키웠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나도 모르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는 아무래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내 딸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내 마지막 자존심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어머, 지금 저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귀하게 키웠으면 뭘 합니까? 그 결과물이 고작 시장 바닥에서 엄마 일이나 돕는 신세인데 우리 준서는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인재예요. 급이 맞는 집안이랑 맺어져야죠. 더 볼 것 없으니 이만 일어나시죠. 음식값은 우리가 계산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 말은 내게 날아와 박힌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급이 맞다는 말. 그 한마디가 나와 내 딸의 인생을 통째로 난도질했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다는 듯 핸드백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미련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지혜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준서군이 울먹이며 우리를 붙잡았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옆에서 내 딸 지혜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내 텅 빈 가슴을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운전해서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혜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방문을 두드려도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딸의 방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더라면, 내가 조금 더 번듯한 직업을 가졌더라면, 내 딸이 오늘과 같은 끔찍한 수모를 겪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어미라서 내 귀한 딸이 저런 모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혜 방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서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해 보겠습니다. 지혜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서 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됐네. 자네도 그만하게. 자네 어머니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우리 지혜, 자네 짝으로는 부족한 아이야. 자네같이 훌륭한 청년은 더 좋은 집안, 더 훌륭한 교수를 만나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네 집안의 누가 될 뿐이야.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차갑고 가시 돋친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를 향한 자책감과 세상을 향한 원망이 뒤섞여 뾰족한 칼날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내일 당장 찾아뵙고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 그럴 것 없네. 자네 어머니 성격에 아마 자네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엔
우리 모녀 머리채라도 잡으러 오실 뿐이야. 그러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아. 우리 지혜한테도 내가 잘 말해둘 테니 자네도 마음 정리하게. 이만 끊겠네. 나는 준서 군이 무어라 더 말하기 전에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던 나를 작은 고사리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던 어린 지혜.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 지켜줄게. 라고 말하던 그 작은 아이를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없었습니다. 오직 지혜 엄마로서의 삶만이 존재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단돈 10원이라도 아끼려고 밥을 굶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딸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 애썼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가난한 집 딸이라는 낙인. 근본 없는 시장통 장사꾼이라는 모욕. 내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깡그리 주저앉은 채 나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굳게 닫힌 딸아이의 방문은 마치 내 심장을 틀어막은 거대한 돌덩이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간헐적으로 새어나오는 억눌린 흐느낌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온몸을 후벼 팠습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감히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꾼 내 잘못. 내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날개를 달아주려 했던 어리석은 어미의 과욕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상견례 자리에서 끝내 무너지며 내게 속삭였던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니, 지혜야. 미안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다. 돈 없고 백 없는 이 어미를 만난 죄로 내가 꽃처럼 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날에 꺾이고 말았구나.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고 싸웠어야 했을까? 아니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었어야 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내 딸이 모욕당하는 것을 멍하니 지켜만 보았던 내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뼈를 깎는 듯한 자책감이 뒤섞여 나는 그만 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허연 위액을 몇 번이고 개워냈습니다. 텅 빈 속을 개워내고 나니 끔찍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지독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냉장고에서 식은 밥과 남은 반찬들을 꺼내 꾸역꾸역 입안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음식을 삼켰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내 딸 지혜는 어찌 되는가.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조그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퉁퉁 부은 눈을 한 지혜가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를 끌어다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먹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야. 응, 엄마. 미안하다. 내 말에 지혜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내가 준서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이런 험한 꼴 안 당했을 텐데.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시장 좌판에서 나물 파는 대신 번듯한 가게라도 하나 차렸어야 했는데. 남들처럼 으리으리한 집에 번쩍이는 차라도 있었더라면 내 딸이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텐데. 다 이 애미가 무능해서 그렇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 몰아치는 세상의 편견 앞에서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우리 모녀의 처절한 자책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혜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냥 조금 속상해서 그랬어. 준서 씨 엄마가 원래 좀 그런 분인 거 알고 있었어.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근데 이제 정말 괜찮아. 그런 집안이랑 가족 안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응? 딸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특하고 속 깊은 마음에 나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일어나 딸의 옆으로 가 가녀린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장하다. 잘 생각했다.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 우리가 먼저 차버린 거로 하자. 뭐가 아쉽다고 그런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내겠니? 세상에 남자가 그놈 하나뿐이더냐. 엄마가 장담하는데 우리 지혜는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훨씬 더 큰 사랑받으면서 살 거야. 이 애미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내 말에 지혜는 아이처럼 내 품에 얼굴을 묻고 다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런 딸의 등을 내 심장 박동이 전해지도록 오랫동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딸은 내 옆에 누워 곤히 잠이 들었지만 나는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뺨, 바싹 마른 입술. 그 모습을 보니 내 안에서 무언가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세상과 단절시킨 또 다른 나의 흔적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쥐꼬리만 한 보험금과 시골에 있던 작은 밭을 판 돈을 손에 쥐고 나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남편의 오랜 친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 사정을 딱하게 여기시며 내게 작은 조언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영숙 씨,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돈으로 땅을 사. 지금은 허허벌판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여기가 천지개벽을 할 거야. 내 말 믿고 여기 이 땅에 묻어둬.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샀던 그 쓸모없던 땅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는 하루아침에 수백억 대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고 건물을 샀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기적을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고 여전히 낡은 티코를 몰았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내 딸 지혜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혹시라도 돈의 무서움을 모르고 함부로 인생을 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가난한 시장 상인 오영숙으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면을 벗을 때가 왔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상자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상에 내 진짜 재산을 아는 유일한 한 사람, 나의 자산 관리를 묵묵히 도와주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십 년간 내 곁을 지키며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해준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곧 잠결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내 평생 가장 차갑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비서 나요. 그동안 우리가 심어놓고 키워왔던 것들 이제 슬슬 걷어들릴 때가 된 것 같아. 수화기 너머에서 김 비서가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 말씀은 드디어 움직이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래. 최미경, 그리고 박상철. 그 인간들이 운영하는 명품 편집샵 라벨라. 그리고 그 남편 회사. 관련된 모든 것들, 샅샅이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 자금 흐름, 탈세 내역, 약점 될 만한 건 뭐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놓도록 해.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해야겠어. 아주 깨끗하게.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오영숙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차가운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미경, 당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당신이 멸시했던 그 가난한 시장 안악이 당신의 오만한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지켜보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새벽 나는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시내 최고층 호텔의 펜트하우스. 이곳은 지난 시간 오직 나 오영숙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성체였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곳의 고요함 속에서 추스르고 세상의 흐름을 읽으며 나의 제국을 관리해 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창밖을 내다보며 나는 어젯밤의 결심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으리라.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리라. 내 딸을 아프게 한 대가는 그들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갚아줄 참입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올 무렵 스위트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 여러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청하신 자료 모두 준비했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들을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벨라 종합 분석 보고서, 주식회사 상진 어페럴 재무실사 보고서, 그리고 최미경 및 박상철 일가 관련 동향 보고.
그 제목들만 봐도 지난밤 김비서의 팀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김비서. 앉아서 설명해봐. 예, 회장님. 먼저 최미경이 운영하는 명품 편집샵 라 벨라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강남구 청담동 건물, 주지하시다시피 회장님 소유의 YS 타워입니다. 5년 전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이어자 지난 5년간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해 왔습니다. 몇 번은 제대로 내다 연체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유지해 왔으나 현재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은 사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푼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눈 감아 주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업종은 의류 소매업이지만 실제로는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VIP 고객을 위한 비밀 파티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및 건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품을 현금 거래로 판매한 정황도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회계사 팀이 분석한 재무 보고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최미경은 직원들의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유령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남편인 박상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상진어페럴은 어떻고?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회장님. 겉보기엔 건실한 중소의류업체지만 실상은 중국의 저가 원단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소위 라벨가리로 연명해 온 회사입니다. 저희 탐정팀이 확보한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박상철은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갑질을 일삼고 그 과정에서 억대의 리베이트를 챙겨왔습니다. 현재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곧 돌아올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는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썩어 빠진 인간들. 겉으로는 고상한 척, 있는 척은 다 하더니 뒤로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거리를 일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감히 내 딸에게 근본과 체면을 운운했던 것입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김비서. 내 칭찬에 김비서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지. 우선 YS 타워 법무팀을 통해 라 벨라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해 임대료 연체, 계약 위반 사항을 근거로 일주일 내로 원상복구하고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으로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진어페럴. 그 회사 주거래 은행이 어디지? HS은행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YS 자산운용이 그 은행의 VIP 고객입니다. 잘됐군. 은행장에게 내 이름으로 연락해. 상진어페럴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대출의 연장을 불허하라고.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지. 당장 돈줄부터 끊어버려. 내 지시에 김 비서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진어페럴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생 신청조차 어려워질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그 잘난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도 그 체면을 지킬 수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으니까.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한 톨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경과 박상철의 탈세, 횡령, 배임, 밀수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국세청과 검찰에 투고할 준비를 해도 아직 버튼을 누를 때는 아니야. 저들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으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정중히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아침 햇살에 잠이 깬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빌딩 숲 어딘가에서 최미경이라는 여자는 승리의 도취에 달콤한 늦잠을 자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밟아버린 한 마리 개미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막 목줄을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청담동의 라 벨라 매장에서 최미경은 VIP 고객에게 새로 들어온 신상백을 자랑하며 교양 있는 웃음을 팔고 있었습니다. 불쾌했던 상견례는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오영숙과 김지의 모녀는 그저 길에서 마주친 불쾌한 해프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머, 박 사모님. 안목은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 200, 어제 파리에서 막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국내엔 딱 3점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 드리려고 하나 빼놨잖아요. 호호호, 최 사장님도 참. 나한테만 너무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 아니야? 두 여자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매장 안을 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장 직원이 쭈뼛거리며 최미경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등기가 하나 왔는데요. 등기? 어디서 온 건데? 최미경은 귀찮다는 듯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YS 타워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어 그 안의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 최고장. 서류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임대료 3개월분 연체, 계약 목적 외 불법 사용 등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일주일 이내에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슬퍼런 경고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최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고작 월세 몇 달 밀린 거 가지고 계약 해지? 이 건물주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녀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VIP 고객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사모님. 별것도 아닌 걸로 소란을 피웠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건물주들이 갑질이 너무 심하다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건 우리 남편 시켜서 변호사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일이에요. 최미경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세상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찢어버린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화려한 왕국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그 모든 상황을 CC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던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무시해. 그렇게 오만하게 굴어야지.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 중 주식회사 상진어페럴 자금 압박 시나리오라고 적힌 파일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말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스위트룸에서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전쟁터의 지도를 펼쳐놓고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김 비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회장님,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최미경은 묵묵부답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바 단순한 갑질로 치부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상했던 바야. 계속해. HS은행 측에 압력을 가한 결과 주식회사 상진어페럴의 대출 연장이 최종 불어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돌아오는 어음 5억 원을 막지 못하면 1차 부도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 이제 슬슬 직접 나설 때가 되었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으로 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두운 남색의 실크 블라우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바지, 그리고 김 비서가 준비해둔 내 발에 맞춘 듯 편안한 검은색 가죽 구두. 거울 앞에 서자 그 안에는 더 이상 시장의 억척스러운 안악 오영숙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만이 번득이는 낯선 여인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미용사를 불러 수십 년간 질끈 묶고만 다녔던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옅은 화장으로 세월이 남긴 주름과 검버섯 대신 냉철한 위엄을 덧칠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내 모습은 나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의식이었습니다. 김 비서, 차 대기시켜. 청담동으로 가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를 태운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서울의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시장 골목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적지는 오직 하나. 내 딸에게 모욕을 안겨준 그 오만의 소굴, 라 벨라였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주차 안내 직원이 황급히 달려나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기품 있는 동작으로 차에서 내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고객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실까요? 한눈에 봐도 어려 보이는 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나를 돈깨나 있는 사모님 중 하나로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최미경 사장, 만나러 왔어. 내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저희 사장님은 지금 VIP 고객님과 상담 중이셔서 혹시 약속은 하셨는지요? 약속은 필요 없어. 내가 왔다고 전해. 내 단호한 태도에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안쪽 상담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아무나 함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최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상담실에서 걸어 나오다 입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때 그 티코 아줌마. 그녀의 입에서 경멸이 가득 담긴 호칭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내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것도 잠시, 최미경은 이내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상견례 때 보니까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 같더니만 경우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내 가게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장 좌판인 줄 알아? 그녀의 고함 소리에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침묵이 오히려 최미경을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뭐해? 당장 이 아줌마 끌어내지 않고 소금 가져와. 재수없게 어디서 이런 게 굴러 들어와서 가게 물을 흐려. 그녀가 직원에게 악을 쓰는 순간 나는 나지막하지만 가게 앞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끄럽군. 내 한마디에 최미경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감히 시장 안악 따위가 자신에게 시끄럽다고 말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이 여편네가 정말 미쳤나? 보안 요원 불러. 당장 경찰에 신고해.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내게 달려들려던 그때 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며칠 전에 내용 증명 한 통 받았을 텐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내 말에 최미경의 기세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가짱캐 어디서 뭘 주워 듣고 와서 아는 체야? 상관이 왜 없지? 그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바로 나니까.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이거든. 최 사장.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최미경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입만 뻐끔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전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그녀의 뇌가 내 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돼? 최미경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내까짓 게 내까짓 시장 잡것이 어떻게 이 건물을. 그 시장 잡것한테 당신은 지난 5년간 세입자로 살았던 거고 그 시장 잡것 덕분에 시세보다 싼 월세 내면서 이 화려한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 내 딸의 가슴에 그리고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용 증명에 명시된 대로 오늘부터 일주일.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야. 그 안에 이 가게에서 당신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나가. 만약 내 말에 토를 달거나 어리석은 짓을 할 생각이라면. 나는 잠시 말을 끊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겪게 될 일들은 오늘 겪은 이 놀라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끔찍할 테니까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내 등 뒤에서 최미경이 무언가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밖에는 김 비서가 미리 대기시킨 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 비서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는 창밖으로 유리창 너머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미경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 내 입가에 서늘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그깟 시장 안 하기 감히 어떻게. 라벨라 매장 안 최미경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똑같은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내가 타고 온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악몽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날 이후 최미경의 완벽했던 세계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버텼습니다. 내용 증명 따위는 찢어버리면 그만이고 건물주라는 여자의 협박은 남편의 돈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미친 여자를 영업방해와 협박죄로 고소하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상철의 회사, 주식회사 상진어페럴에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주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연장을 못 해주겠다고 통보가 왔어. 당장 다음 주까지 5억을 막아야 하는데 지금 회사엔 그만한 현금이 없단 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최미경은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HS은행 김 부장이 당신이랑 얼마나 친한데 갑자기 왜 그런데? 나도 몰라. 김 부장 말로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다른 은행들도 전부 마찬가지야. 마치 누가 우리 회사 신용등급을 일부러 망가뜨려 놓은 것 같아. 여보, 당신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서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아. 미쳤어? 내 가게 보증금은 절대 안 돼. 그거 빼면 우리 뭘 먹고 살아. 최미경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발 딛고 선 땅이 조금씩 꺼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미경이 운영하는 라 벨라 매장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귀하의 매장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소송이 제기되어 금일부로 가압류를 집행합니다. 매장 내 모든 집기 및 상품의 반출을 금지합니다. 집행관들은 매장 곳곳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경이 아끼던 이탈리아제 진열장에도,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마네킹에도,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악어 가죽 가방에도 예외 없이 압류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최미경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악했지만 법의 집행은 냉정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은 한나절 만에 흉물스러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VIP 고객들은 혀를 차며 돌아섰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조간신문의 사회면과 경제면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단독 중견 의류업체 주식회사 상진어페럴, 수백억대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심층 취재 라벨가리로 폭리 취한 비양심 기업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착수.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진어페럴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이 마치 누군가 정밀하게 기획이라도 한 듯 상세한 증거 자료와 함께 낱낱이 공개된 것입니다. 하청업체와의 비공개 녹취록,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비밀 장부, 그리고 박상철의 리베이트 수수 정황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상진어페럴 본사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했고 박상철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평생을 바쳐 이룬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미경과 박상철 부부는 자신들의 집 거실에서 넋이 나간 채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자신들의 얼굴이 범죄자처럼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꿈이지? 이거 다 꿈인 거지? 최미경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리자 박상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꿈? 이게 꿈으로 보여.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상견례 자리에서 그 여자한테 한 짓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고. 내가 뭘 어쨌다고. 고작 시장 안악 하나 무시한 게 이렇게 될 일이냔 말이야. 그 여자가 뭔데? 그 여자가 대체 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도 몰라. 하지만 이건 분명해. 그 여자는 우리가 알던 그런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보복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무시하고 짓밟았던 세상이 이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호텔 스위트룸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는 김 비서가 조용히 서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저들의 반응은 어떻지?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서로를 탓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흘린 정보대로 모든 언론과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겨우 전체 요리가 끝났을 뿐이야. 메인 디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내 시선은 스크린 속에서 절규하는 최미경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주었던 그 모멸감. 당신이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했던 그 오만함. 이제 그 모든 것을 몇백 배, 몇천 배로 돌려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김 비서를 향해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버릴 준비를 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의 자존심과 미래를 상징하는 그것부터 차근차근 빼앗아 오는 거야. 내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복수심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최미경과 박상철 부부에게 지난 일주일은 평생을 쌓아 올린 자신들의 왕국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끔찍한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상진어페럴은 결국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박상철은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났고 그의 이름 앞에는 정과자라는 붉은 낙인이 찍힐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벨라는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텅 비어버렸고 최미경의 손에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과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으리으리한 강남의 아파트 역시 은행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자신들이 짓밟았던 그 시장의 안악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무서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 가게의 좌판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호텔 스위트룸도 값비싼 옷도 모두 벗어던지고 나는 다시 흙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오영숙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으로 낯선 그림자 두 개가 어른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차마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두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박상철과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한 최미경.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막 기어나온 악기처럼 처참하고도 흉측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오 여사님. 박상철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무심하게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내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게 안으로 비척비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좌판 앞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을 지나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가게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아니야? 뉴스에 나온 그 부부? 맞네, 맞아. 회사 돈 다 해먹고 망했다는 그 사람들. 근데 왜 오 반장 내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 최미경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감히 오 여사님과 따님을 몰라 뵙고 그런 망발을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겠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고고하고 오만했던 여자가 이제는 시장 바닥의 흙먼지 위에서 개처럼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박상철 역시 굽은 등으로 연신 절을 해댔습니다. 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회사도 명예도 전부 다 잃었습니다. 제발 이쯤에서 멈춰 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는 나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장 안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쥔 회장님에게 애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텅 빈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소? 내 나지막한 목소리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던 날 나는 결심했소.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 버리겠다고.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돈과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당신들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이요. 저희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최미경이 애처롭게 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손을 뻗었지만 나는 차갑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후회? 당신들이 하는 건 후회가 아니야. 그저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지. 만약 내가 당신들보다 가난했다면, 힘이 없었다면 당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비웃고 있었을 거요. 안 그렇죠? 내 전곡을 찌르는 말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오. 당신들이 내게 빌어야 할 용서는 이런 것이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가게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내 딸 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알지 못하는 깊고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이 내 등 뒤에 대고
마지막으로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시원해? 우리를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혀야만 당신의 그 분노가 풀리는 거냐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지 않은 채로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내 딸의 눈물값에 비하면 당신들이 잃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가게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뒤로 두 사람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지혜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다 봤어, 엄마. 엄마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모습을. 그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버텨왔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아.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감사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긴 따뜻한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딸을 말없이 꼭 끌어안았습니다. 최미경과 박상철이 내 가게 앞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사라진 그날 이후 내 주변의 세상은 거짓말처럼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들이 아우성치며 쌓아 올렸던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식회사 상진 어페럴은 끝내 부도를 맞았고 박상철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강남 사모님들의 선망과 질투를 한몸에 봤던 최미경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한때 그녀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 시장통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들의 아들 준서 군은 몇 번이고 내 딸 지혜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의 죄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고 애원하며 매달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단호하고도 현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제 앞에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준서 씨 만나서 완전히 정리하고 왔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의 선량한 얼굴을 볼 때마다 상견례 날 우리 엄마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그 부모님의 오만한 얼굴이 악몽처럼 겹쳐 보여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아. 이건 내 선택이야. 그러니 엄마, 혹시라도 나 때문에 마음 쓰지 마. 저는 그런 딸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짧고도 모진 풍파를 겪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나자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벼르던 원수를 갚고 나면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라도 후련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아렸습니다. 내가 휘두른 칼에 그들이 쓰러졌지만 그 칼을 쥔 내 손에도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은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이 지독한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며칠 밤낮을 그런 생각들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딸과 함께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씁쓸한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무 심했던 걸까? 아무리 그들이 믿기로써니 한 가정을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들도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내 말에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 엄마.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엄마는 단지 부당한 세상에 맞서 엄마 자신과 나를 지키려고 싸웠을 뿐이야. 돈이 많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엄마는 우리에게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하게 온몸으로 가르쳐 준 거야. 딸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는 이제야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잖아. 평생 시장에서 고생만 하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약한 엄마가 아니라 수십 년간 묵묵히 자신만의 원칙과 능력으로 거대한 왕국을 일궈낸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 엄마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러워. 그 순간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허무함과 죄책감이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이 지독했던 싸움은 단지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국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내 딸에게 그리고 평생을 웅크리고 살아온 나 자신에게 세상이 함부로 매긴 가격표를 찢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존엄과 자존심을 되찾아주는 과정이었구나. 며칠 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호텔이 아닌 시장 가게에서 김 비서를 맞았습니다. 김 비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해.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막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는데요. 아니, 이제야말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된 거야. 내 이름으로 된 모든 부동산과 자산, 사회에 환원할 준비를 해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 특히 나처럼 홀로 자식을 키우며 세상과 싸워야 하는 미혼모들이나 돈이 없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지 사람을 짓밟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 김 비서는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내 진심을 이해하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딱 두 가지만 남겨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작은 빌라와 내 낡은 티코한데 그거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해. 평생 나를 짓누르던 수천억 자산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나니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여행 갈까? 엄마랑 너랑 단둘이서만.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제대로 푸른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었잖니.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 구경 좀 실컷 해보자꾸나. 지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내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나의 낡은 티코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물 1호. 그 차는 여전히 털털털 정겨운 소리를 내며 우리 모녀를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발길 닿는 대로 남도의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모녀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이좋게 여행을 다니는 평범한 늙은 엄마와 다 큰 딸로 우리를 보아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평범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세상을 물들이는 어느 바닷가,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해? 지혜의 나지막한 물음에 나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하다. 내 딸이랑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함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이 행복하구나. 내 옆에서 지혜는 더 이상 상처받고 눈물 흘리던 여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함께 겪어내고 이제는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사랑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상처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평생을 가슴 깊이 안고 살아가야 할 희미한 흉터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그 흉터를 함께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아픔을 따뜻하게 안아줄 내 딸이 있으니까요. 차가운 복수의 계절은 끝났지만 온기 가득한 우리 모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지옥 같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처럼 당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저 저는 제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던 평범하고도 평범한 엄마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면 제 남은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억울한 모욕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복수의 끝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후회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속 최 여사 부부처럼 오만함으로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주인공 오영숙 씨처럼 분노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끔찍한 시간이 지나간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영숙 씨는 복수 대신 나눔을, 파괴 대신 치유를 선택했고, 그제야 비로소 그녀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누군가의 오만함에 상처받고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